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저는 스카이 입시교육 인문논술교육팀장 박경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 7년 만이죠. 근 7여년 만에 고려대 논술 전형이 부활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7년 만에 부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처럼 그렇게 모의라든지 아니면 기출 논술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려대 논술 전형에 대해서는 2024년도 5월에 대학교에 공지된 모의 문제의 1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려대 논술 전형은요, 11월 17일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며칠 안 돼서 며칠 후에 바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 대다수는 고려대 논술 전형을 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연대 논술도 준비를 했으리라. 그리고 미리 10월 달에 한번 시험을 봤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연대 논술과 고대 논술을 비교하자면 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은 연대에는 제시문이 3개가 있고 영어 제시문도 들어가는 등, 그리고 또 정량적 분석이 또 그래프라든지 또 아니면 숫자를 통해서 그렇게 분석하는 유형이 있는데요. 고려대 모의 문술의 내용을 한번 보면 이거는 정량적인 분석보다는 그래도 좀 문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시문들, 문학도 있고 시도 있고 또 그냥 일반 사회과학 관련된 제시문들을 통해서 좀 더 정량적 분석보다는 좀 제시문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독해라든지 그 독해 능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글쓰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관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지만 결국은 논술이기 때문에 논술은 글쓰기, 즉 제시문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논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파악된 논지를 바탕으로 글을 재구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또 공통점이 있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스카이 입시교육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분야의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양한 전공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또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선생님들이 수업에 들어가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인문논술에는 저하고 그리고 또 장승래 선생님이 있습니다. 또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 노한기 원장님도 함께 수업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자, 논술 100%, 고려대 논술 100% 전형. 네. 그런데 과연 이게 그냥 논술만 순수하게 보는 건 아니고요. 고려대 논술에는 각 과별로 수능 최저점을 보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인문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경영대학하고 분리돼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8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라고 해서 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영대학은 또 약간 다르게 4개 등급의 합이 5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라고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이러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경영대학은 모집 인원이 16명이죠. 예, 가장 많고요. 그리고 문과대학 같은 경우는 중어중문학 6명, 4명에서 6명 그렇게 다양하게 전공별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학과도 13명 정도로 좀 많은 수를 논술 전형으로 뽑고 있습니다.
또 사범대학 같은 경우도 한 2명에서 6명까지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쭉 그리고 보건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자연 쪽에는 보건환경융합과학부 11명, 또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15명. 예, 이렇게 해서 논술 전형을 뽑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고요. 자,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논술 전형이라고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준비를 할 때는요, 기출이라든지 모의, 이미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그렇게 그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글을 써보고 또 첨삭하고 또 재첨삭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글쓰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시문에서 논지를 파악할 것인지, 파악하는지, 그런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결국은 글을 잘 써야 되겠죠. 자, 글을 잘 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글쓰기와 달리 대입 논술 같은 경우는 그 각 학교에서 또 제시하는 논술 기출과 그리고 모의 논술을 통해서 또 예시 답안도 주어지는데, 가장 그 학교에서 바라는 그런 전형을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각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실제로 기출문제 위주로 진행을 할 건데, 여기도 보면은 네, 뭐 비교 평가형, 통합 분석형, 상황 판단형, 뭐 수리 관련돼서는 상황 판단형이 좀 있을 거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유형은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논술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고 또 작성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자, 논제 의도를 충족했는가? 사실 이것은 채점 기준입니다. 네, 실제로 채점자가 채점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과연 그 논제의 어떤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 의도대로 썼는가, 이게 채점 기준이자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네, 작성하는 포인트겠죠. 예, 개요 구상이라든지 아니면 글쓰기를 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또 제시문 요약을, 그러려면 제시문 요약도 해야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시문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만의 색깔을 입혀서 글을 써야 된다는 건데요. 이런 과정을 재구성, 그러니까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또 자기화해서 재구성하는 것까지가 적극적인 글쓰기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려대 논술반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 전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또 수강을 통해서 직접 글을 써서 또 이 짧은 시간이지만 또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가 나올 텐데요. 총 소요시간 80분, 문항 하나에 대한 총 소요시간 80분인데, 여기 지금 2024년 5월 모의 논술 전형의 문제를 보면요, 실제로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인데 관련된 문제는 2가지입니다. 즉 2가지의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즉 언제? 이 80분 내에. 각각 그렇게 되면은 경중의 차이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또 어려운, 본인이 쓰기 쉬운 쪽 같은 경우는 시간 배분을 적게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보면은 각 문제당 2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각 문제당 40분 정도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이 생각보다 길면 길지만 또 어찌 보면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짧게 느껴지겠죠.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좀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항에 대한 거는 제가 제시문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읽었다고 가정하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벌써 보면은 문항 및 제시문이 여기 보면은 한번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제시문은 5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번 같은 경우는 별도의 표라든지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가 있습니다. 뭐 그림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자, 저라면 제가 수험생이라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실제로는 문항의 제시문 같은 게 먼저 쭉 나열돼 있고 그 다음에 문제 1 해서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쭉 가는 것보다 자, 수험생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다? 네,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실제로 글을 읽을 때도 보다 입체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문제를 볼까요? 위의 글 1에서 5 가운데 셋을 선택해야 된답니다. 세 가지를 선택해서 이를 근거로 6, 아까 그 그림하고 그래프 있었죠. 그 6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700자. 예, 700자로 작성을 하라는 내용이에요. 700자. 자, 여러분들이 원고지를 작성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700자라고 하면은 막상 어느 정도를 써야 되는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서 또 그런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보통 700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제시문 6, 8줄, 9줄 정도가 한 700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원고지 작성법으로 8줄, 9줄이 아니고요. 실제 문장 단위로 했을 때 한 줄, 두 줄, 7줄에서 8줄 정도가 700자, 9줄까지는 700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는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700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 웬만하면 이 700자를 딱 맞추는 것이 좋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50자이니까 뭐 650에서 759 금방까지는 이 분량으로 인한 감점은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문제 파악이 제일 먼저라고 했죠. 제일 먼저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은 6번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 아마 6번 그림은 사회적 문제 아니면 사회 현상에 대한 표라든지 그림일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게 되죠. 이 문제를 보고 그렇게 유추를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라고 한다는 것. 이것은 본인이 실제로 여러 가지 유형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 가지고 그 글쓰기를 해봤을 텐데요. 뭐 비교 분석하는 것도 있겠고 요약하는 그런 문항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이거는 적극적 글쓰기에 해당돼요. 즉 본인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자기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서 좀 일종의 뭐 논하라, 평가하라 그런 글로도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단순히 그냥 제시문에 있는 내용만을 거기에 그냥 딱 매몰돼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넘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쓰면 안 돼요. 어떻게? 근거가 뭐가 돼야 돼요? 네. 1번, 6번, 뭐, 여기에 1번, 5번 가운데 세 가지의 제시문을 선택해서, 취사 선택해서,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설명을,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한번 다 살펴봤고요. 자, 문제 파악은 됐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내용을 좀 볼까요?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 같은 경우를 그냥 한번 먼저 볼게요. 먼저 봤을 때, 자, 그림 1. 세계의 에너지 소비량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데 쭉 어떻게 점차 2015년까지 쭉 보면은 어떤 것이 눈에 띕니까? 네, 그래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자, 이 말은 에너지 소비량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10년 단위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또 여기 보면은 노란색은 기존 에너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같은 기존의 에너지를 얘기하고, 반면 여기 보면 이 남색 부분은 뭐다? 신재생 에너지. 자, 신재생 에너지가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다른 기존 에너지만큼 소비량이 쭉 증가하지는 않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소비량이에요, 소비량. 소비량이 이렇게 좀 늘어났다가 또 어떨 때는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그렇게 파악을 하시고. 자, 그림 2는 뭐죠? 산림 면적의 감소와 정부의 나무 심기를 통한 토지 면적당 나무 밀도의 증가를 그래프화한 내용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 산림 면적 보면은 산림 면적이 여기가 이 막대 그래프예요. 막대 그래프가 점차 내려가고 있죠. 이 말은 뭐다? 산림 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평균 인목 축적량, 즉 여기선 지금 토지 면적당 나무 밀도의 증가에 대한 내용을 했다 그랬죠. 자, 면적 자체는 줄어들어요. 점점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밀도 자체는 어떻게 되죠? 실제로 그 나무 심기를 해도 밀도 자체는 면적이 줄어들므로써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보여주는 표고요. 자,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요. 다음 내용은 그림 3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요 화석에너지 자원의 확인 매장량과 가채 연수. 보면은 천연가스, 석탄, 석유해서 각각 어떻다? 실제로 그 가채 연수가 천연가스 53년, 석탄은 가채 연수 114년, 그리고 석유는 50년. 그래서 딱 가채 연수가 좀 이렇게 딱 보이죠. 눈에 보인다. 가채 연수가 이렇구나라는 거. 확인 매장량하고 실제로 가채 연수 앞으로 이렇게 채굴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나와 있는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림 4 보겠습니다. 그림 4는 유럽 국가별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율, 즉 러시아, 여기 표시를 보면요, 러시아에서부터 쭉쭉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각각의 국가, 유럽의 개별 국가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그런 표시가 돼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이거 양쪽으로 실제로 보면은 초록색이 제일 어찌 보면 천연가스 의존율이 높은 국가를 얘기를 합니다. 요 인근 핀란드라든지 우크라이나 이런 데 상당히 좀 높게 나오고, 저 이쪽으로 가면 아일랜드는 영국은 상대적으로 아예 여기에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 의존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연가스가 이동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그림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여기가 6번에 대한 계략적인 그런 분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시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시문 1을 여러분들 이 내용을 다 봤다고 치고, 여기서
좀 요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내용이 뭔지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또 그 글을 쓰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정은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해갖고 쭉 뭐 우리 백성인데 누구는 토지의 혜택을 받아서 부유한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이 때문에 자 이것이 정이다. 토지를 개량하고 백성에게 권한을 주어 그것을 바로잡았으니 이것이 정이다 라고 하고 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자 계량도의 규격을 세워서 한 고장에서 나눈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고 없는 것을 통하게 하는 것으로 바로잡는 것도 정이라고 하고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누구는 온순하고 부지런하고 뭐 착한 사람은 제대로 복도 못 받고 뭐 그 여기서 보면은 억신여기고 불량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지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벌로 징계하고 상으로 권장하여 죄와 공을 가리는 것으로 바로잡았으니 이것이 또한 정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정에 대한 내용, 정이 어떤 것을 정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결국은 어떤 과정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겠죠? 예. 통치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겠고요. 통치. 아니면 이런 과정들을 하는 주체가 누구겠죠? 예, 국가. 국가의 기능, 또 국가의 역할. 뭐 요 정도로 그렇게 이 글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시문 1에 대한 분석이 끝났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거는 뭐 시 같죠? 시. 예. 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모진 소리를 들으면 뭐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보면은 모진 소리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 작가는 지금 모진 소리로 인해서 가슴이 쩡하고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이런 자기가 뱉은 모진 소리에 여러 사람들이 좀 뭐 실제로 정 맞았다 해갖고 상당히 그로 인해서 좀 아팠을 마음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시로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요런 내용들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야 돼요. 아까 그림 6에서 나오는 것과 연계를 시켜서.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한번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3번. 3번은, 자, 3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읽었다 치고, 이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유럽에서는 10세군 전쟁 이후 향신료, 비단 등 동양 상품의 수요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점점점 해가지고 실제로 요런 교육의 동서교육의 주도권을 장악하자, 뭐 직접 교육하려는 욕구가 커졌다 이런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어떻게 나와 있죠? 유럽인들이 실제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게 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쭉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렇게 뭐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에 도착한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또 이후에는 뭐 쭉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에스파냐에서 소수의 병력으로 잉카 제국을 정복을 통해서 막대한 금은을 수탈하고 원주민 동원하여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내용이요? 어떤 내용일까? 네. 뭐 이게 뭐 도전 정신, 새로운 항로 개척, 뭐 그런 부분들이 핵심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교육의 어떤 이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요 정도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게 제시문 3이죠. 자, 제시문 4 보겠습니다. 제시문 4.
문학 작품 같아요. 야, 형이 고발할 테야. 이렇게 해서 뭐 날아가는 새 잡아 박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화자는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화자는 그 동생 병식이가 아니라 다음 넘어가 볼까? 병국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쓰여진 뭐 소설로 볼 수 있겠어요. 이 병국은 뭘 지금 하려고 하느냐? 박제품에 대한 내용을 그 실제로 새를 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한 흔적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박제품을 하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런 거는 아마 이 글로 봐서는 병국은 나그네 새하고 실제 철새 자, 나그네 새하고 철새의 박제만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이게 제일 그 병국이 의도하는 바일 같고 이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작정이었다. 근데 만약 이게 안 되면 뭐 이런 별도의 강구책을 세우기로 했다라고 해서 요런 내용들이 중심 내용이죠. 네, 이 제시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4번째까지의 분석이고 5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의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의류는 보면은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균류와 조류가 한데 뭉친 그런 군집이고 실제로 쭉 내용이 보면은 뭐냐? 예, 서로 결국은 공생,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다. 공생관계. 이것이 핵심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관련된 제시문 첫 번째에서 5번째까지의 제시문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이거를 우리는 6번과 결부시켜야 돼요. 그죠? 자, 이 6번과 결부시켜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논제 의도 중요하죠. 논제 의도를 파악해야죠. 문항 1의 요구는 세계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자원의 편중과 무분별한 소비에 따른 자원의 고갈, 자원의 희소성을 둘러싼 갈등과 문제점, 지속 가능한 대체 에너지 개발 등을 도표와 그래프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각각 제시문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것이 이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자, 실제로 그림 6이 처음에 나왔던 부분의 그래프가 그 자원의 에너지의 소비량 증가가 나왔었죠. 예, 기억을 해보면 나왔었고, 그리고 실제로 각각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석탄 등의 가채 연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살짝 저 그래프로 돼 있었던 것 같고, 한번 생각해 보면 또 뭐가 있었을까요? 러시아의 천연가스의 이동의 의존도 같은 게 각국마다 의존도의 차이를 볼 수가 있었던 걸로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했는지가 관건이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그림을 보면서 또 이것을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을 제시문 5개 중에서 3개를 택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3개를 택할 때 기준이 뭘까요? 네, 이런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 쓸 수 있는 3개를 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 1번이 아까 정에 대한 거, 뭐 통치에 대한 내용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쓸 수 있을까요? 통치, 국가의 기능에 대한 거,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2번 같은 경우는 모진 소리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었었던 것 같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교육에 대한 부분, 네,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로 한다면 또 이 3번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4번. 4번은 실제로 뭐 자연보호라는 부분과 실제로 그 자연보호 차원에서 박제를 하지 않기 위한 해결 방안,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또 시키려면 시킬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중심 문장을 잘 유추해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공생관계에 대한 내용을 했던 것 같고, 자, 공생이면은 의존성이라는 그 천연가스의 의존도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또 같이 결부시켜가지고 글을 쓸 수 있겠다.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채점 기준이 그럼 뭘까? 보면 되죠. 자, 여기서는 지금 현재 우리 예시 답안이 있거든요. 예시 답안인데 여기서는 자 1번, 3번, 4번을 활용해서 답안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주요 내용을 근거로 쓸 주요 내용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1, 3, 4. 1번 같은 경우는 통치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뭐였죠? 네, 유럽의 어떤 그 항로 개척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새로운 항로에 대한 부분, 이거를 약간 어찌 보면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결부시킬 수가,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4번 뭐였죠? 4번 글이. 네, 소설이었죠, 소설. 4번이 소설 맞죠? 예, 소설에 대한 부분인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한 부분들, 자연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여기다가 적용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번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근거로 삼은 경우 높은 점수 부여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거 말고 다른 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다른 제시문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이거는 정답이라고 보는 것보다, 자, 여기서 근거가 명확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가, 이 근거를 활용해서 6번을 잘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설명하면서 문제 해결 방안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보겠습니다. 예시 답안이에요. 이 답안이 좀 잘 되었다고 해서 예시 답안이긴 한데 이게 뭐 정답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6은 실제 우리가 분석해야 될 그 6번에 대한 사회 현상에 대한 것을 먼저 여기 서두에 앞세웠습니다. 6은 자원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자원 고갈과 대체 에너지 부재, 또 편중된 자원의 확보 이동을 둘러싼 국가 갈등의 문제를 보여준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자, 6번에 대한 거를 포괄적으로 딱 정리를 했어. 이렇게 정리를 딱 하고,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 자원 배분의 문제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요거는 본인의 생각이죠. 이런 내용은 사실상 본인이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기술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운을 띄웁니다. 이렇게 계속 점차 확대되는 가는 그 글의 과정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 3, 4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해서, 자, 1, 3, 4를 본인이 찍은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각각에 대해서 그 근거로 활용을 합니다. 1번, 자, 1번에서 정은 그 내용을 좀 어느 정도는 요약을 하게 되죠. 예, 정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 경제 구조를 다시 바르게 잡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지리적 그 1번의 내용에 보면은 실제로 그 편중되어 있는 것을 이동을 하는 것도 정의라고 그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예,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뭐 교류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여기서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자, 지리적 자원 격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원을 분배할 수 있는 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국가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찌 보면은 그림 6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포석을 깝니다. 네, 포석 깔고, 이러한 맥락에서 그림 2는 산림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노력의 중요함을 보여준 예다. 예, 그림이 뭐였죠? 나무 심기였죠? 나무 심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면적은 줄어든 대신에 그래도 나무 심기의 어떤 밀도라든지 그 축적량은 증가했던 걸 봄으로써 정부의 노력,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결부시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 3은 다음 글 볼까요? 이어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기존의 오스만 제국이 장악한 교역의 패권을 어떻게 극복하고 인도 항로를 개척했는가를 설명한다. 자, 여기서 또 보면은 실제로 각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약은 하죠. 예. 요 지금 3번에 대한 요약이 오스만 제국 교역의 패권을 어떻게 극복하고 항로를 개척하는 거를 설명한다라고 이렇게 쫙 본인이 딱 쓰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자, 그 다음에 근거. 우리는 세계 에너지 고갈과 자원 편중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자원 이동 경로를 모색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맺는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요거는 우리가 지금 제시해야 될 게 뭐죠? 해결 방안이죠. 이런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원 고갈과 에너지 고갈, 계속 가치 연속 고갈됐다는 거, 그런 현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원 편중, 러시아 천연가스 편중된 거, 그런 거 보고, 자,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자원 이동 경로를 모색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맺는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국가 간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은 어떻게 설명했는지 볼까요? 4번은 요약은 병국이 희귀적 멸종을 방지하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병식과 박제사를 설득하고 야생동물보호협회와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묘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선은 일단 설명, 요약,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원을 활용하는 등의 작은 실천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 이런 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지금 병국의 어떤 노력들에 대한 거를 유추 적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림 6에 있는 그 현상, 사회 문제의 현상을 자원 고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방지하고 또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통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자원 재활용,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딱 748자, 750자 이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또 제시문들을 어떤 식으로 답안에 녹아내서 재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써봐야 돼요. 예, 써보고 또 첨삭을 받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써보고 계속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